모르는 한국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천문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천문대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구조입니다. 계단도 없고 출입구도 높고 불편합니다. 또 꼭대기 관측 공간은 매우 비좁습니다. 과연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였을까요? 첨성대는 글자 그대로 별을 쳐다보기 위해 높이 쌓은 대입니다. 별을 쳐다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륭을 점치거나 별의 운행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왜 별을 쳐다보았을까요? 별을 보면서 기륭을 점치는 것은 점성학이고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천문학입니다. 첨성대를 세웠던 선덕여왕 제위 시기에는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천문학 수준이 아니라 별을 보면서 기륭을 점치는 점성학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첨성대는 20세기에 이르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천문대로 격상되었습니다. 첨성대의 꼭대기 정자석 위에 혼천이를 설치해 별을 관측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첨성대 천문대설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학자들이었습니다. 1904년 일본인 건축사학자 세키노 타다시는 첨성대가 천문 관측소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이어서 일본 근대 기상학의 선구자인 와다 유지도 구체적인 도면까지 제시하면서 첨성대 천문대설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첨성대를 당연히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천문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답사에 오기 전에는 논문들만 찾아보면서 첨성대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기 경주에 와서 직접 첨성대를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정말 별을 관측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크기에 대한 확신이 서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한말부터 1973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과학적 학설인 첨성대 천문대설은 한국과학사학회에서 주최한 첨성대 토론회에서 상징적 학설을 제시하는 학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성대 용도에 대한 학설은 천문대설이 정설이었으나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규표설, 주비산경설, 수미산설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물이었다는 학설과 우물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라는 학설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이처럼 첨성대 용도에 관한 논쟁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첨성대 용도에 관한 학설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대설을 비판하는 상징적 학설들은 첨성대가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한 천문대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첨성대 제단설에는 수학적 상징물이라는 김영훈 교수의 주장과 불교의 수미산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이용범 교수의 주장이 있습니다. 수학자 김영훈 교수는 첨성대가 중국의 고대 역사서인 주비산경의 수학적 원리와 천문 현상을 형상화한 제단이라는 주비산경설을 주장하였는데요. 수학자 김용훈 교수에 따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해당하는 구고현의 정리, 원조율, 칠영도 등이 첨성대에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주비산경설은 처음 들을 때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면 정확하지 않거나 억지스럽게 연결지은 것이 많습니다. 수미산설을 주장한 동양사학자 이용범 교수는
첨성대를 현대 과학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불교 신앙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는데요. 이용범 교수는 첨성대를 불교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 속의 산인 수미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미산설에 따르면 병 모양을 닮은 첨성대는 마치 수미산을 본떠 만든 제단처럼 보입니다. 수미산설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수미산설이 진실이라면 첨성대는 불교의 세계관을 반영한 상징물이고 결국 첨성대는 별에 지내는 제사인 성제를 위한 제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첨성대는 강화 만이산의 참성단과 같은 용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첨성대가 상징물로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과학계에서는 첨성대는 상징물이 아니라 실용적인 용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규표설이 등장하였습니다. 전상훈 교수는 첨성대를 24절기를 측정하는 규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규표란 동지점을 관측하기 위해 땅에 수직으로 세워 그림자의 길이를 재기 위한 막대를 가리킵니다. 첨성대가 거대한 규표였다면 결국 첨성대는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고 중분점과 추분점 그리고 동지점과 하지점과 시각을 측정하는 거대한 앙부일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첨성대 주변 바닥이 평지이고 첨성대의 그림자가 바닥에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첨성대 규표설은 과학적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간단히 막대만 꽂으면 될 일을 거대한 건축물로 지었던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첨성대를 상징물로 보는 상징적 학설과 천문대 또는 규표로 보는 과학적 학설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첨성대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북선 내부 구조 논쟁과 더불어 석굴암 원형 논쟁은 전통 과학사 분야의 해묵은 논쟁입니다. 석굴암은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원형을 추론하는 과정 중에서 논쟁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빛을 받아들이는 창이 있었다는 학설과 샘물 위에 축조되었다는 학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석굴암 원형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인 1907년 석굴암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때의 석굴암은 천장의 돔 앞부분이 무너진 상태였으며 본존물 역시 노천에 그대로 노출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 조선 총독부에서는 석굴암을 완전히 해체한 후에 석벽 뒤에 콘크리트를 발라 재조립하였는데요. 천장의 돔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덮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콘크리트를 너무 조밀하게 타설하면 결로 현상을 피할 수 없는데요. 1915년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명적인 약점인 결로 현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천장을 타설해도 석굴암의 입구와 통로를 개방 구조로 만들면 결로 현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복원된 석굴암은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물복원 원칙을 무시한 참사였습니다. 석굴암 입구와 통로를 개방하여 자연 환기를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로 현상을 피할 수 없었고 1917년부터는 바닥과 천장 위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선 총독부에서는 1920년에 대대적인 재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습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습기 때문에 생긴 석굴암 내부의 이끼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증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960년까지 고온 고압 증기로 석상의 이끼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돌가루가 떨어져 나가는 훼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간을 보낸 후 1961년에 문화재관리국은 석굴암의 결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타설한 콘크리트 돔을 도저히 해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존 콘크리트 위에 다시 콘크리트 벽을 이중으로 씌워 완충 공간을 만들고 석굴 앞에는 목재 전각을 설치하여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결로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리학자 남천우 교수는 이중 콘크리트 돔 구조와 목재 전각이 오히려 석굴암의 결로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문화재관리국의 석굴암 보수공사를 강하게 비판하였는데요. 남천우 교수는 원래 석굴암 천장 돔에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광창이 있었다는 석굴암 광창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천우 교수는 구한 말인 1907년 석굴암이 발견되었을 때 주실돔 앞쪽에 함몰된 까닭을 광창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창설의 중요한 근거는 석굴암을 복원하고 남은 아치형 석재에 세모골 홈이 파여 있었다는 것인데요. 남천우 교수는 이 홈들이 햇빛이 들어오는 창살이 꽂혀 있었던 구멍 흔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석조 구조물을 뚫은 창에 굳이 창살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돌에 남은 쐐기형 홈은 화강암을 쪼개기 위해 박았던 나무 쐐기의 흔적이 아니었을까요? 과거에는 단단한 바위에 홈을 파서 나무 쐐기를 박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불리는 방식으로 바위를 쪼갰기 때문입니다. 제가 석굴암 광창설을 기존에 공부할 때에는 충분히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 석굴암에 직접 와서 여러 가지 구조들을 살펴보니 과연 이 광창을 통하여 햇살이 부처님 얼굴만을 비추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석굴암에 광창을 설치할 경우 본존불의 얼굴에 창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부처님이 감옥 속의 죄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굳이 광창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광창의 실제 여부는 아직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광창설을 맹신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처럼 1963년 이후 석굴암은 이중 콘크리트 돔으로 천장이 막히고 목재 전실로 입구까지 막혀버린 밀폐 구조가 되고 말았는데요. 석굴암의 지하수 배수 시설까지 정비하였음에도 여전히 습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1966년부터는 석굴암 내부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외부에 제습용 환풍 시설을 설치하여 습기와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환풍 시설은 출입 통제 구역으로서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석굴암 내부의 습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910년대에는 석굴암 주변에 샘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학자인 이태녕 교수는 석굴 밑으로 1년 내내 샘물을 흘려보내면 습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태녕 교수는 석굴 아래로 흐르는 샘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낮기 때문에 샘물에만 습기가 맺혀 자동으로 습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태녕 교수의 샘물이 축조설은 남천우 교수의 광창설과 더불어
1960년대 문화재관리국의 복원 사업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학설인데요. 하지만 결로 현상을 막으려고 일부러 샘물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석굴암에 방문하기 전에는 사실 석굴암 샘물이 축조설이 좀 그럴싸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막상 방문을 해서 보니까 습기 때문에 오히려 석굴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3세기) 고려 때 제작되었던 팔만대장경을 오늘날까지 거의 800년 가까이 잘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인사 경판고인 장경판전 덕분입니다. 해인사 경판고는 자연 통풍을 이용하여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인사 장경판전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고려 때 제작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조선 초에 지은 건축물인데요.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야산 남서쪽 자락, 바로 아래에 바로 법보존이 있고 그 앞에 나란히 수다라장이 있습니다. 법보존과 수다라장 사이에는 조그만 건물인 서사간전과 동사간전이 있는데요. 팔만대장경은 법보존과 수다라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있는 석굴암과는 달리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법보존과 수다라장 내부에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경판전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왔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태양과 흙 그리고 나무였습니다. 수다라장과 법보존 모두 남쪽 창과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판가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흙바닥에는 햇빛이 들지만 경판에는 햇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흙바닥에 입사되는 자외선은 이끼, 곰팡이, 곤충, 식물과 같은 생물의 번식을 막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속의 흙바닥은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흙바닥에서 방출하는 수분으로 습도를 높이고 장마철과 같은 습한 환경에서는 흙이 수분을 흡수하여 습도를 낮추게 됩니다. 건물 내부 속의 목재들도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8만 장이 넘는 목판들은 습한 환경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분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실내 습도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재의 수분 함량을 함수율이라고 하고
대기의 상대 습도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함수율을 평형 함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신기하게 8만 대장경들은 목재의 변형을 막는 수준의 평형 함수율인 15에서 16% 수준의 평형 함수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상태의 흙과 나무가 수분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습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 자연바람을 불어넣은 것을 산곡풍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곡풍이 장경판전에 바람을 불어넣고요. 밤에는 산풍이 바람을 제공합니다. 해인사 건물들이 장경판전에 불어넣은 바람길과 풍속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해인사 건물 배치가 다른 사찰과 어떻게 다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해인사 장경판전의 독특한 창문 구조가 내부의 원활한 통풍을 가능하게 하여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험 고고학적 방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창문 크기를 다르게 만든다고 해서 방 안의 공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아래 창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기가 흐르게 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판전은 내부 바닥과 판가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중력 환기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람에 의존하는 풍력 환기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결국 장경판전에 바람을 불어넣는 해인사의 지형적 특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사찰의 가람 배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석가모니를 모셔놓은 대웅전인데요. 대웅전은 절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 때문에 보통 대웅전 뒤에는 대웅전을 압도하는 건물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평지 가람 배치로 유명한 불국사의 가람 배치를 볼까요? 연못으로 둘러싸인 불국사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사찰의 입구에서 배에서 내려 백운교와 청운교를 건너 올라가면 다보탑과 석가탑이 보이고 그 뒤에 가장 크고 웅장한 불국사 대웅전을 만나게 됩니다. 불국사에서 대웅전을 압도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 대장경판을 복원하고 있는 법보종찰인 합천 해인사의 가람 배치는 독특합니다. 대웅전에 해당하는 대적광전 뒤에 대웅전을 압도하는 규모의 장경판전이 사찰의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높은 경사분지에 위치하여 남서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곡 쪽에서 남서풍으로 올라오는 곡풍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위치입니다. 해인사는 화엄종의 가람 배치 원칙에 따라 산비탈을 따라 건물을 세웠는데요. 해인사의 가람 배치는 평지나 계곡에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곡풍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해인사 가장 높은 곳에서 곡풍을 바로 맞이하는 건물이 수다라장입니다. 법보전은 수다라장 뒤에 나란히 있기 때문에 수다라장을 관통한 기류나 수다라장의 지붕을 타고 넘어온 바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녁에는 산 정상에서 산비탈면을 타고 활강하는 산풍이 불어오는데요. 산풍이 불 때는 법보전 뒤쪽인 북쪽 창에서 바람을 맞이하게 되고 법보전을 관통한 바람이나 법보전을 타고 넘는 기류가 수다라장 북쪽 창으로 유입됩니다. 이처럼 해인사 장경판전에 영향을 끼치는 바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란히 배치된 건물인 수다라장과 법보전을 구분하고 낮과 밤도 구분하여 곡풍과 산풍의 영향력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절에 따른 차이까지 변수에 넣으려면
장경판전 내부에 많은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요. 누적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로서 연구자는 물론 학생들에게 모두 공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는 실험 고고학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인 첨성대, 석굴암, 팔만대장경과 경판고에 관한 기존 학설들을 국어, 한국사, 수학, 과학 과목의 지식을 활용하여 치열하게 탐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앞으로도 전통과학과 관련된 수준 높은 탐구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지난 10년간 창의적인 교과 기반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설을 미리 학습하게 한 후 그것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안내하였습니다. 전에 가족과 함께 첨성대를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릴 때였고 또 목적 없이 왔다 보니 그냥 보고만 갔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미리 사전 조사를 첨성대에 대해서 하고 여기 와서 직접 보면서 답사를 해보니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설 검증 논리는 문이과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추상화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활동도 컴퓨터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장경판전 내부를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학생들과 함께 해인사와 주변 경관을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